조선시대 역사를 뒤흔든 권력의 화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참고 견디며 기회를 노렸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무려 8년 이상을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섭정을 했죠. 유교 국가에서 승려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단행했고 자신의 친척들을 권력의 중심에 배치하면서 수많은 사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백성들이 거리에서 환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문정왕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1501년 파평 윤씨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윤지임이었고 어머니는 전의 이씨였죠. 놀라운 건 이 집안의 혈통이었는데요.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와도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오대조가 세조의 장인이었으니 왕실과 인연이 깊은 가문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선조들은 정승과 판서를 지냈지만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벼슬길이 막혀버렸거든요. 자녀는 많은데 수입은 없으니 전형적인 몰락 양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문정왕후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났고 글자도 일찍부터 깨우쳤죠. 실록에는 그녀의 천성이 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살 때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겪었는데요. 3년 동안 검소하게 생활하며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도 성인처럼 의젓하게 상례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를 모시는 태도가 한결같았고 형제들에게도 잘 대했다고 하네요. 1515년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왕실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왕비 자리가 비게 된 거죠. 그런데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왕자를 하나 낳아놨는데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인종입니다. 중종의 어머니였던 정현왕후는 새 왕비를 고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먼 친척 중에서 뽑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파평 윤씨 가문은 왕실과 인연이 깊었으니 그 안에서 후보를 찾기 시작했죠. 마침 윤지임의 집안에는 홍기를 놓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혼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비 간택 후보에 오르게 된 겁니다. 1517년 세 차례의 간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7살의 윤씨가 왕비로 결정되었죠. 가난하게 살던 양반집 딸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국모가 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입궁했을 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종에게는 이미 여러 후궁들이 있었거든요. 경빈 박씨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고 희빈홍 씨는 당대 권신의 딸이었습니다. 게다가 장경왕후가 낳은 3살짜리 왕자호가 있었고 경빈 박씨는 복성군이라는 아들을, 희빈홍 씨는 봉성군이라는 아들을 낳아놨었죠. 새로 들어온 왕비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누군가를 앉혔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문정왕후에게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전임 왕비인 장경왕후의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촌 사이였거든요. 어린 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명분은 나중에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죠. 후궁들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여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절세 미인의 똑똑한 아들까지 있었으니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경빈은 원래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연산군 시절에 궁궐로 들어와서 흥청이 되었죠. 나중에 반정공신 박원종의 눈에 띄어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중종에게 바쳐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자존심도 세고 주변을 장악하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희빈홍 씨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경빈처럼 뛰어난 미모나 정치 감각은 없었지만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여인이었죠. 무엇보다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홍경주의 딸이었기 때문에 궁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광조 일파를 제거할 때 나뭇가지에 꿀을 발라서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기질을 보여주기도 했죠. 중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들과 암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미모도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고 궁중에 특별한 배경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이를 낳아도 딸만 계속 나왔습니다.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왕비는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었죠.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수모와 굴욕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독수공방도 자주 했고 어렵게 임신해서 낳은 아이마저 딸이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조정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 그룹에는 남공과 심정 같은 권신들이 붙어 있었고요. 왕세자 호를 중심으로는 윤인과 김안로가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문정 왕후 쪽에는 친정 오빠들인 윤원로와 동생 윤원영이 있었죠. 세 개의 큰 세력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1527년 궁궐에서 기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궁전의 북북서쪽 방향에서 불에 탄 쥐 한 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나무 조각에는 주술적인 글이 먹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왕세자를 저주하려 했던 흔적이었죠. 이 사건이 바로 작서의 변입니다. 문정 왕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경빈 박씨 일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려고 왕세자를 저주했다는 의혹이 경빈 박씨에게 쏟아졌습니다.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진 문정 왕후는 이 사건을 최대한 활용했죠. 결국 경빈 박씨 모자는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남공과 심정 세력도 함께 몰락해서 유배되거나 사사되었어요. 나중에 진범이 김안로의 아들 김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경빈은 다시 빈으로 복권되긴 했지만요. 김안로는 경빈 일파를 공격할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남공과 심정에게 원한이 있었거든요. 문정 왕후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안로 일파가 경빈 세력을 치는 것을 지원했어요. 경빈 세력이 약해지자 이제 싸움은 윤임 일가와 윤원로 윤원영 형제 사이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같은 파평 윤씨 집안끼리의 내부 투쟁이었죠. 1534년 드디어 문정 왕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34살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왕자의 이름은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었죠. 17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문정 왕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세자호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친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세자를 보호하던 문정 왕후가 이제는 세자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자에게 언제 나를 죽일 거냐는 독설까지 퍼부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동궁전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인종은 계모에게 효심이 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정 왕후의 동생들인 윤원로와 윤원영은 경원대군을 세자로 만들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외삼촌인 윤임이 이를 저지했죠. 당시 인종의 나이는 이미 20살이었기 때문에 경원대군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인종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걸로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만약 인종이 자식 없이 죽는다면 경원대군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경원대군을 낳은 뒤부터 문정 왕후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세자를 보호한다던 윤임이나 김안로 세력과도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김안로는 문정 왕후가 경원대군을 왕으로 만들려 한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패출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죠. 하지만 이 계획이 문정 왕후의 당숙인 윤아님의 밀고로 발각되었습니다. 1537년 김안로는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어요. 김안로 일파가 제거되자 이제 윤임 혼자서 윤원영과 윤원로 형제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윤원영 형제는 사촌 윤춘영과 손을 잡았고 훈구 세력인 이기, 임백령, 이감 등을 끌어모았죠. 세력을 확장해 나간 겁니다. 윤임은 계속해서 문정 왕후를 제거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김안로와 결탁했다가 실패했고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동궁전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빈궁이 옆에서 자다가 깨어서 세자에게 빨리 나가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인종은 이 불이 계모의 소행이라고 짐작했는지 빈궁에게만 먼저 나가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종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불길을 해치고 나왔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야사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인종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후궁인 숙의 정씨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구했다고 합니다. 윤임은 이 화재 사건의 배우로 문정 왕후를 지목했습니다. 그녀가 뜬 소문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내전을 모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죠. 증거가 명백하니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왕비를 패출시키려 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약한 인종은 계모가 그러지 않았다며 문정 왕후를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극적으로 위기를 넘겼죠.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이 빠르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경원대군을 추대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허약한 인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문안 인사차 데뷔전에 들어온 인종에게 어린 경원대군을 옆에 앉혀놓고 우리 모자가 전하의 손에 죽는 날이 멀지 않았소. 언제쯤 죽이려 하오? 라고 협박하듯 따져 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건넨 독이 든 떡을 먹고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모진 학대로 인종을 괴롭히던 문정왕후가 갑자기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떡을 가져와서 권했고 효심이 깊은 인종이 그걸 먹고 급사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인종은 원래 체질적으로 병약했다고 해요. 게다가 중종이 돌아가시고 빈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빈전을 교태전 근처의 통명전에 설치하고 싶어 했는데요. 통명전은 공간이 좁았고 인종이 머무는 강령전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인종이 자주 문안하기에는 불편한 위치였던 거죠. 그런데도 무리하게 빈소를 지키다가 병약한 체력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1545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명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정왕후는 대왕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시작했어요. 수렴청정이라는 게 왕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어린 왕의 멘토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왕이 대신들과 토론하는 걸 같이 지켜보면서 조언해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수렴청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광 같은 신하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는 축출되었던 윤원영과 윤원로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예조 참의로 재등용된 윤원영은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형인 윤원로의 시도가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한 겁니다. 정순봉, 이기, 임백령, 허자 등을 끌어모아서 윤임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윤임이 중종의 서자인 봉성군에게 왕위를 넘기려 한다고 무고한 겁니다. 궁궐 밖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종이 돌아가실 때 윤임이 경원대군의 즉위를 원치 않아서 성종의 서자인 계린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거예요. 유광과 유인숙 등이 이에 동조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근거가 없는 소문이었지만 문정왕후가 윤원영 형제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확대되었죠. 이게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윤임 일파가 제거되면서 윤원영과 윤원로 형제가 조정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1547년 9월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익명의 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위로는 여왕이 있고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부제학 정원각과 선정관 1호가 이걸 발견해서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윤원영 일파는 이 사건이 윤임파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생긴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 잔당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간언한 겁니다. 문정왕후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명종에게 윤임의 잔당과 정적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죠. 결과적으로 송인수와 이학수가 사사되었고 이현적, 정자, 노수신, 정황, 유이춘, 백인걸, 김만상, 권응정, 권응창, 이청계 등 22명 정도가 유배되었습니다. 특히 살인파 인물들이 많이 희생되었어요. 중종의 서자이자 희빈 홍씨의 아들인 봉성군도 역모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제거되었습니다. 이게 정미사화예요. 그런데 정미사화 이후에 윤원영과 윤원로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동생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인 거죠. 문정왕후는 결국 윤원영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어요. 윤원영의 사촌인 윤춘년이 윤원영의 사주를 받고 형 윤원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윤원로는 성품이 간사하고 기질이 방자하다. 한 가지 선한 것도 없고 만 가지 악한 것만 갖췄다. 부귀만 생각하고 군신의 의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승의 재산을 파산시키고 종친의 땅을 빼앗았으며 사람을 함부로 죽여 백성의 원성을 샀다. 국모와 종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문정왕후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윤원영을 선택했습니다. 오빠를 죽이고 남동생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결정으로 싸움이 일단락되었어요.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은 숙부 윤원영과 당숙 윤춘년에게 큰 원한을 품게 되었죠. 나중에 명종비 인순 왕후의 외삼촌이자 새로운 권신이 된 일양 일파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윤백원에게만큼은 동정과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요. 문정왕후는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의정 이기가 처음에는 불교의 양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사림의 반대가 거세지자 태도를 바꿔서 양종을 세우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양종과 승가를 설치하고 보호를 끌어들이는 데 대해 중신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거죠. 명종 자신도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551년 문정왕후는 불교 중흥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윤원영과 이기가 다시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내세운 명분은 사찰이 도둑의 소굴이 되니까 양성화하자는 것이었죠. 승려들은 날로 늘어나고 군대 인원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사찰은 도둑의 소굴이 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승려들을 모두 환속시킬 수는 없다. 이들을 통솔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찰로 숨어드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교의 힘을 빌려 나라를 다스리려는 게 아니라 승려가 너무 많아서 그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도 상소를 올렸습니다. 재앙이 끊이지 않고 흉년이 계속되는데 백성들이 부역을 피해 승려가 되고 있다. 하필 이단 종교를 세워서 통솔자를 둔다는 건가? 오히려 양종을 설치하면 승려의 세력이 확대되어 절로 들어가려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 피해가 날로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불교의 폐단과 이단성, 토목공사의 부당함, 보우의 비도덕적 행실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계속해서 불교 중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반대하지 말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을사사화와 정미사화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목격한 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요. 문정왕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윤원영과 이기를 움직여 승가 부활과 성교 양종 부활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어요. 윤춘년이 윤원영의 뜻을 받들어 문정왕후의 불교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눈치챈 대신들은 결국 모두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문정왕후는 1550년 봉은사에 선종을 두고 봉선사에 교종을 두게 해서 성교 양종을 부활시켰습니다. 윤원영, 상진과 함께 310여 개의 사찰을 국가공인 사찰로 만들었죠. 도첩제를 부활시켜서 2년 동안 4,200명 정도의 승려를 선발했고 승과 시험도 다시 실시해서 휴정과 유정 같은 인재를 발탁했습니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 의승군을 이끌었던 사명대사와 서산대사가 바로 이때 등용된 거예요. 승려 보호를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그에게 병조 판서직을 제수했는데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승복을 입은 승려가 조선의 국방을 담당하는 장관이 된 겁니다. 유교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당연히 대신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원영의 첩이었지만 같은 불교 신자였던 정난정도 아꼈어요. 정난정이 바로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성리학자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불교 중흥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문정왕후가 죽은 날 실록에 실린 사신들의 평가를 보면 그 분노가 느껴집니다. 불교를 숭배함에 한도가 없어서 안팎의 창고가 모두 고갈되었다.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받고 백성의 땅을 마구 빼앗았다. 내수사의 노비가 제멋대로 굴고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이 못의 물고기처럼 숲의 짐승처럼 절로 우글거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중종의 능침 주변에 흙을 쌓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중종의 능이 있던 자리에 땅이 낮았거든요. 자신이 죽은 뒤 중종과 함께 묻히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릉의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쓸려가고 제실까지 물이 찼어요. 보수 작업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보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562년에 중종의 능을 봉은사 근처로 옮겼죠. 보우가 주지로 있던 곳 근처였습니다. 무속 신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신앙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유교 사회를 표방하는 조선에서 왕실이 이단 종교를 적극 후원한다는 건 신하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왕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보우를 병조판서에 앉히고 도선사 주지로 삼고 도대선사로 올려놓는 등 해괴한 인사를 단행했죠. 명종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직권욕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한때 을사사화 때 죽은 선비들을 신원하고 신진사림 세력을 등용해서 외척들을 견제하려 했지만 번번이 문정왕후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명종은 시리에 빠졌고 의욕을 잃어갔죠. 문정왕후는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친정 동생 윤원영의 포갑적인 권력 독점과 남용을 후원했어요. 유교 사회에서 승려를 병조판서에 올릴 정도로 정사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월권 행위가 계속되자 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녀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명종이 성인이 된 뒤에도 섭정을 계속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명종은 12살에 즉위했으니 18살이 될 때까지 6년간 수렴청정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1551년에 명종이 만 18세로 법적 성인이 되었는데도 수렴청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53년에 형식적으로 친정을 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윤원영 등과 협력해서 계속 정사에 관여했죠. 1563년까지 섭정을 이어갔고 섭정에서 물러난 뒤에도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불교 중흥책에 대한 반발은 끝까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김종직이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희생되고 을사사화로 이현적 계열이 숙청되었어도 살림 인사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들의 비난과 반발을 계속 접했죠. 결국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불교는 이단이니 마땅히 거절해야 한다. 다만 역대 임금들이 아주 끊어버리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혼자 패하겠는가. 내가 이 일 때문에 주상에게 부끄러움이 있으니 이 또한 내가 나라를 위하는 성의의 일부라고요. 1563년 손자인 순혜세자가 죽었습니다. 명종은 더욱 시리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어요. 문정왕후는 다시 정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무기력해지자 다시 권력을 잡은 거죠. 1565년 음력 4월 갑자기 병세가 심해져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5월 5일 음력 4월 6일 병석에서 유언을 남기고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65세였습니다. 바로 국상이 선포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불려오 같은 년, 독한 년, 더러운 년이라며 환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왕비의 죽음에 백성들이 환호했다는 건 그만큼 원한이 깊었다는 뜻이겠죠.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위패를 봉안한 정각의 이름은 문덕이라고 했습니다. 윤원영은 실각당했지만 문정왕후의 친정 동생이라는 이유로 목숨만은 보전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죽자 원관들이 윤원영 일파에 대한 탄핵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윤원영과 정난정은 강음현에서 자결하게 되었죠. 문정왕후는 죽은 뒤 남편 중종의 능침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기도 양주군 노회면 공릉리, 지금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에 안장되었어요. 중종과는 떨어져서 홀로 묻힌 겁니다. 보우는 문정왕후가 죽은 뒤 요승으로 몰렸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해인 명종 21년 4월에 제주도로 유배되었어요.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살해당했죠. 보우가 주창했던 성교 양종과 승과는 양사에서 논의 끝에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1565년에 승과가 폐지되면서 문정왕후가 추진했던 불교 중흥책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7년을 참고 견디면서 기회를 노렸고 아들을 왕위에 올린 뒤에는 8년 이상 섭정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했죠.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친정 동생들을 권력의 중심에 세우고 불교를 부흥시키려 했어요. 성리학자들의 눈에는 그녀가 나라를 망친 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유교 국가에서 불교를 후원하고 승려를 장관에 앉히고 왕의 권한을 빼앗아 섭정을 이어갔으니까요. 친정 동생들의 비리와 횡포를 방치했고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실록과 야사에는 그녀에 대한 악평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생존을 위해 싸운 여성이었습니다. 몰락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17살의 왕비가 되었지만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쁘지도 않았고 배경도 약했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뎠죠. 34살에 간신히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당신은 왕실의 여인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경빈 박씨도 희빈 홍씨도 모두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문정왕후만 특별히 야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섭정을 오래 했던 것도 어쩌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명종은 12살에 즉위했고 어머니 없이는 외척들과 신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예요.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적대 세력을 제거한 것도 아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불교 중흥책은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불교를 후원한 건 시대착오적이었고 승려를 병조판서에 앉힌 건 명백한 월권이었어요. 하지만 조선 초기부터 억압받던 불교가 잠시나마 숨통을 트였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같은 고승들이 이때 등용되어서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의승군을 이끌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지만 국가 위기 때 도움이 되었던 거죠.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명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567년 명종이 34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중종의 서자인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선조입니다. 문정왕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종의 왕통은 결국 때가 끊기고 말았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문정왕후에 대한 기록 대부분이 살인파 성리학자들이 남긴 거예요. 그들의 눈에 문정왕후는 나라를 좀먹은 악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위해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 여성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습니다. 수렴 청정도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제도였지 권장되는 건 아니었죠. 문정왕후는 그 한계를 넘어섰고 그 대가로 역사에 악명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백성들이 환호했다는 기록이 그걸 증명하죠. 65년의 생애 동안 문정왕후는 몰락 양반의 딸에서 왕비로 대비로 섭정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17년의 인내와 8년의 권력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이 무엇인지 생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권력에 미친 악녀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계속 바뀔 것입니다.